참, 국회에서 예산 처리 문제 가지고, 여야가 12월 2일이죠. 처리 시한 놓고 지금 대립 중인데, 우선 연말 예산 국회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부터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안 시한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세입 관련된 세금 관련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최근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관련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방향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상임위 간사들하고 교육부 장관께서 정했던 거 바로 1-20분 만에 대치기 하는 소통실을 세가지고 문제가 되게 됐는데 누리과정 관련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일찍이 홍준표 지사가 장소 측하고 맞물려서 문제를 제기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봐집니다. 애초에 누리과정 올해 그동안 70%에 대한 지원에서 100% 전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거기와 관련된 재정 문제를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가 차원일 것 같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맞물려서 진행돼야 맞는 것인데 그걸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무상급식 말해가지고 그걸 밀어내고 하는 것처럼 돼버려갖고요. 그래서 논의가 잘못돼서 마치 무슨 꼴이 돼버렸냐면은 과거에 요즘은 없겠지만 과거에 군대에서 제가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150원짜리 담배 사오러 가면 100원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누가 그 말하니까 잔돈 남겨오라고 거셨다. 그런 상황이 된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재원이 결국 나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무슨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액수의 정부의 부분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방침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고 그것은 오늘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한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미리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야당도 특히 내부적으로는 연기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압박문도 되지 않고 해서 야당의 그런 접근은 잘못됐다라고 봐지고요. 일단 그 자체를 지켜하는 것도 말이 점에서 잘못됐다고 아무 보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가지고 현전하면서 여당이 공격해왔는데 이제 스스로 한번 지켜주면서 선진화법의 장점을 한번 보여줄 시기인데 이것을 이제 연기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원만하게 예산안 처리를 좀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생겼던 건데 어찌나거나 황우여 장관하고 여야 간사들이 장관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합의를 했었다고. 정부가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분야로 편성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그런 상태면 전반적으로 그 새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좀 이제 우호적으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일단 제고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곧바로 이제 뒤집혀 버렸단 말이에요. 장관이 주무부처 그 장관이 합의를 한 거를 더군다나 여당 간사까지도 같이 합의를 한 거를 원내 부대표가 이제 김재원 원내 부대표가 이제 뒤집어 버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된 건데 이 모양 자체도 상당히 좀 이제 좀 우습고 이제 친박 실세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장관이 합의한 것까지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이제 청와대 이제 의중에 따라서 청와대 의사에 따라서 여야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합의했던 것이 이제 뒤집혀 버리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됐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여당이 어떤 좀 정치를 가지고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국회 운영을 더군다나 새 예산안 처리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이게 차단이 됐다는 이런 게 하나가 이제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원만하게 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그 여당, 청와대 이제 스스로가 이거를 좀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거를
청와대가 지난번에도 사실 청와대가 따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입장을 그러니까는 무상 보육이냐 무상 급식이냐 양자 택일을 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개입을 했던 것도 이제 그렇고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못하게 막는 거는 너무 이 문제를 좀 정치적인 어떤 기싸움 내지 어떤 명분 싸움으로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봐야지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 통과를 앞두고 법률 통과를 앞두고 굉장히 원만하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상 보육 예산은 지난번에 이 여건에서 번복했던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여건 내부의 조율에 대한 감정 싸움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어서 예산 문제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야당도 특별하게 박근혜 대통령 예산 부분이나 이런데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라는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지 안 그러면 여야가 초장에 올해 세월호 때문에 너무 힘을 빼서 그런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사자방 국조 부분에 예산 법안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권 내부에는 오히려 그 갈등이 비화되면서 친박 진위 간에 이 사자방 국조나 지금 방산, 합수단,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복잡하게 확산되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법안에 이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산 법안과 이제 맞물려서 사자방 국조 그리고 지난 정권에 대한 비리 부패 청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사실상으로는 물밑에서 더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예산 국회는 지금까지 10년간입니까? 이게 예산안이 좀 기한을 갖다 어기고 이렇게 넘어간 거. 그 속에서 상당히 좀 이미 여야가 세월호 문제로 좀 힘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이번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갖다가 예년처럼 이렇게 해를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전체가 레드카드를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개정안까지 냈던 이른바 선진화법에 대해서 거기에 비대해서 어쨌든 간에 12월 2일 날 이렇게 법적 기일을 지키는 문제를 갖다가 야당이 압박했고 야당의 경우에도 그거를 뿌리시면 별다른 명분이 없는 지금 이제 이 무상 보육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5천억 정도 600억인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해준다면은 통과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야당 내에서 어느 누구를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 예산안을 가지고서 이전처럼 다른 부분과 빅딜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자방 국조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10년여 만에 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이 예산안 통과가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많은 것을 함유한다고 봅니다. 선진화 기본법이라는 게 이 타협과 협상, 여야 합의의 기본 정신이 배어 있는 건데 그것이 이번에 간질됨으로써 여당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자기들의 수의 우위에 의해서만 어떤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걸 주장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거고 야당도 이제는 이번에 싱크탱크인 민주정치연구원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다시피 예를 들면 장애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국회에서 어떤 강한 야당으로 하려면은 어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 논리를 갖다가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책 야당이 정당이 되셔야 되고 그럴 때만에 촛불 정당이 될 수 있다. 요런 하는 어떤 그 계기가 이번 이 연말 예산국회에서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저 점은 어떻습니까? 예산안에 이제 그 재원 마련, 그 세원 그 확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담배세를 인상하는 문제 하고 이제 법인세 인상 문제 이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담배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여당은 강행을 하겠다는 거고 야당은 그 외에 맞게 법인세를 같이 인상한다면 뭐 제가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예산안 처리되고 같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서민들 생활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게 그 재원 확보에 대한 다른 그거 없이 그냥 담배세만 인상하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조금 나중에 뭘 했냐 이런 그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나라 법인세가요 YS 이전에 38% 40%가량 근데 YS 때부터 해서 BJ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MB가 또 낮췄어요. 그러면서 지금 22%가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은 GDP 대비 4%가 넘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걸 아니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과세, 면세, 감세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6%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세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지금 뭐 간접세로서 올리는 부분은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불가능하고 소득세는 뭐 거의 노출이 유리 지갑처럼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세금을 더 거둘 데가 법인세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기업들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MB 때 법인세 감세가 50조 이상의 덕을 받다 실제로 뭐 100조를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또 다수의 중소기업 이하는 지금 뭐 거의 수익률을 2% 안팎 내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그런 기업들한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익률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쨌든 세월은 뭐 다 노출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이나 그것이 속인 것이든 실제로 한 것이든 그렇게 노출되는 세원에 따라서 기업별로 얼마의 수익률을 올렸는가에 따라서 잘 나가는 기업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나 이런 어떤 부분은 솔직히 뭐 근로장려세를 줘야 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얼마를 올린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거느냐 1억 이상이냐 5천만 원 이상이냐 뭐 1억 5천 이상이냐 해서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율도 저렇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좀 맞다. 뭐 개인도 그렇게 미기는데 뭐 법인을 그렇게 미기는 부분이 법인이 개인보다 뭐 훨씬 적을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담배값 인상은 뭐 솔직히 담배값을 인상해서 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담배값 인상 전에 법인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법인세도 지금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쪽은 아마 최상위인 22%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좀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법인세 두 개 맞물리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번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과연 관철될 수 있을지 담배세 관련해가지고요. 여당에서는 당연히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부수법안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선진화법에 적용 대상을 하려고 하는데
올리는 담배값을 올리는 세몫을 지금 지방세에 해당되는 쪽으로 지금 야당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장 지금 예산 관련 부수법안도 빠질 수도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논의가 안 된 상태로 지나가는 소지가 있는, 만약에 담배세를 이번에 놓으려고 한다면은 부수법안을 넣어가지고 바로 동시에 기한 제한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은 법인세 문제도 건들 수밖에 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처음에 2,500원 또는 2,000원 이렇게 인상한 추가로 나왔을 때 종합하면 4,000원 내지 4,500원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 정부에 다른 것이 쟁점이 돼버려서 그런 거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은 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부수 법안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미적적 논쟁하다가 이것도 정기 그 이후로 밀어버리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담배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글쎄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율을 하든 간에 법인세로 손을 대기는 되는 게 좀 맞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담배세 하면 이제 서민 증세로 인식이 지금 이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뭐 선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증세의 필요성이 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증세만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정이라든가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유화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소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인세의 그 인상, 법인세의 일정 부분 이제 손을 대는 거를 뭐 검토를 해서 두 개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돼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완강한데 이제 뭐 정부나 여당은 절대 뭐 법인세는 안 된다. 그리고 재계 쪽에 이제 뭐 반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큰 상황이어서 야당의 요구가 이제 먹혀들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으로 일단 뭐 이제 진단은 이제 됩니다. 그런데 뭐좀 황교안도 얘기했지만은 좀 뭐 무차별적인 뭐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뭐 경기 뭐 사정 뭐 이런 거를 뭐 감안한다고 했을 때 좀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이제 들어요. 그게 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뭐 대기업으로 이제 뭐 한정을 뭐 이제 뭐 한다든가. 그래서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증세 효과는 대단히 이제 뭐 다른 세보다는 훨씬 이제 크단 말이에요. 뭐 지금 22% 된 건 한 25%만로만 이제 올려도 한 뭐 3조 원 가량의 이제 증세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니까. 그런 거면은 지금 이 증세 문제가 좀 절박한 사실, 그러면서도 공론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감안한다면은 이 법인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손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담배세 인상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좀 합리적인 방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작금의 그런 지금 세금 논쟁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하면은 그 국가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군대나 그런 공공력을 가지고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국가를 갖다가 그 운영을 해왔던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공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모두에게 예를 들면은 이 세금을 걷는 부분들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 조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여야 간에 모두 이렇게 좀 치밀하고 어떤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다가온 어떤 복지 논쟁 속에서 세금 문제가 이렇게 다시 다가왔는데, 저는 복지 이전에 우리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세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어떤 국가 운영에 따라서 거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지금 이제 부자감세철에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앞으로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왜
법인세가 예를 들면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의차제 가정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이 법인세가 지금 이제 부자금세 철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세를 이야기하기 싫어서 부자금세 철회라는 편법적인 어떤 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또 법인세가 올라야 된다. 정세돼야 된다. 근데 왜 그러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계속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만 어떤 이 모든 문제를 또 이 세금 문제에서 가지고도 전 정권이 잘못했고 그리고 이 정부도 그걸 받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걸 바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가니까 예를 들면은 어차피 국민의 지금 현재는 뭐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야당도 차제에 이런 모습을 갖다가 좀 가감하게 버리고 이 부자금세 철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뭐 지금 우리 황 소장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도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치밀하게 그 연구가 그걸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부자금세 철회보다는 지금 황 소장 이야기해서 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차제에 좀 우리가 뭐 이 세제 개편, 조세 개혁 뭐 이런 부분 차원에서 그게 저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그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할 때 저는 이 국회로 뭐 예산 편성권이 와야 된다 이런 문제도 뭐 청와대냐 뭐 대통령이냐 국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국민을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엇박자가 나 있거든요. 예. 이 대통령제에서, 뭐 대통령제의 기본은 미국인데, 미국 같은 예산 편성은 국회가 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행정부가 예산 편성까지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어 너무 이렇게 비례해지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엇박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차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조금 보태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았던 시대는 90년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거 뭐 RT라든지 기계화, 문명화, 자동화 이런 부분의 폐, 세계화의 폐해라고 보는데 결국은 부가 소수한테 점점 독점된다라면 전 세계의 현상이에요. 이 세금을 이야기하려면 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따라서 세금이 어디에 매겨져야 되냐 부분인데 지금 상위 10%가 미국 같은 경우는 60%에서도 상위 1%가 11%, 또 상위 1% 중에서 0.01%, 그분의 100분의 1이 또 4%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부를 갖다가 벌어들이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방법은 과거에 중산층이 두텁거나 노동자도 잘 살던 시대의 기준이라든지 기업들이 뭐 다수가 다 성장하던 시절의 세금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세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금 문제도 보면 상위 소수가 여론을 정하게해서 솔직히 말하면 세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한테 칼이 날아오는 걸 막고 이걸 이념화시키는 부분이 있죠. 저는 뭐 보수를 지향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세계의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보고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해마다 연말에 예산안을 다루고 또 이제 지금같이 이 복지 재원 문제 같은 게 쟁점으로 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 문제, 그러니까 조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정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그 논의를 하고 또 문제를 짚어내고 하는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비겁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비껴가고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복지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느냐
그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복지나 이런 식의 태행하는 논의가 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또 그걸 위한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야 막론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또 지금 이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방재정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 재원의 그 분배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더 친밀하고 그 설득력 있게 준비되는 모습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복지 정책 얘기 해가지고 예. 요 얘기 따로 안 할 거죠, 이제 복지 정책 얘기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네. 신혼부부 집 문제라든가 우선급식에 대한 논의 뭐 이런 부분이 예. 지난번에 그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서 청와대가 이제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는 좀 대단히 좀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할 거냐, 무상보육을 할 거냐. 무상보육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려고 지금 하는 그 돈을 무상보육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이제 교육청들이나 지자체들한테 이제 향해서 이제 압박을 이제 한 거. 그리고 또 이 누리과정 예산을 또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제 다 이제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어느 것을 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상급식도 뭐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뒷일이다 이렇게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이미 그것도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 유지가 되고 이거를 다 원점으로 이제 와서 돌린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고 또 무상보육 역시도 이거에 무상보육에 또 기대를 갖고서 지금 여기에 또 의존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이미 그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수의 그 층은 연령별로 좀 차이들은 있지만 어느 하나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느 거를 택할 거냐 이거를 위해서는 다른 거는 포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이제 청와대의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이거 무상복지 정책조차도 이걸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지금 여권이 주도를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살리고 무상급식은 야권이 주도를 했던 거니까 이건 버리고 이렇게 이 복지정책까지도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갈라버릴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지방 재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나왔던 것은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된 것 중에 큰 중에 하나가 안전 관련 부분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예산도 뒷받침되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배세를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안전 관련 예산으로 뺄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무상 보육허 급식 관련된 논쟁은 청와대에서 그런 방향으로 택일하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이미 지적했다시피 홍준표 지사가 그걸 던지면서 철저로 뛰어버렸다. 그건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그 방향 뭔가 아까 예를 들었던 군대에서 담배 사오라는 걸 사기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충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5,600 했다가 다시 이제 무료가 돼버렸지만 저는 어차피 타협안이 무슨 용어를 쓰던 간에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봐줍니다. 가지고 이제 아까 김능구 대표가 지적했던 그냥 뭔가 면피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 철회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그 점에서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던진 문제의식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를 자기 방임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강화할 쪽으로 가서 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고복지할 것인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저는 경제민주화 문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당장 그냥 법인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이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 정경론들과 맞물리고 하면 또 이게 힘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 점에서는 다시 경제민주화 문제가 다시 또 쟁점이 될 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 이후에 전개된 게 이 무상보유와 무상급식 논쟁이 말하자면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무상복지 시리즈 어쨌든 복지 문제가 지금 이 국민의 생활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복지는 재정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 감당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식조차가 국민의 항상 다양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안 짚혀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 무상보육이야말로 가장 취약계층인 30대 이 여성층한테 이 재미본 공약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서 양 후보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 누가 A 카드를 내걸으면은 누구는 그거보다 더 센 카드를 내놓는 이런 식으로 이 복지 공약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0세에서 5세 카드를 갖다가 이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딱 들미니까 문재인 쪽이나 야당 쪽에 복지 정책을 담당했던 쪽에서는 웃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얼마든지 내놓고 싶죠. 하지만 0세에서 5세까지 예를 들면은 보편적 복지로서 예를 들면 전부 다 무상보육을 갖다가 실시하겠다 이러니까 참 진짜 세다 대차다 이랬던 공약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자기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무상급식은 뭐 집안층에서 하는 거고 무상보육을 갖다가 어째저째라 하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다. 거기다가 이 예산 자체가 정말 우리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정말 재정과 복지에 대한 생산적인 어떤 국가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가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산안 이 합의를 앞두고 이렇게 여야 간에 협상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 장관이 야당 간사 심지어 여당까지 합의했는데도 원내 수석부총무가 뒤엎고 말이죠. 한 거는 예를 들면 명분에 이렇게 그걸 했고 그래서 야당이 여당은 청와대만 눈치만 보느냐 이런 말이 또 제기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꼭 논의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고 이제는 차제에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또 국민을 한편으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말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을 해 나가는 데서 또 이 불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전혀 이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차제에 이 세금과 복지 입장에 따라서 확실하게 서로 당의 입장을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서로 정말 명명백백한 분명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숨김없이 내놔야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세계에서 0에서 2세까지 무상복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살까지는 애 증명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차라리 엄마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국가에 의한 무상복지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영국이나 스웨덴도 부모가 돈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애초에 선거 간의 경쟁에 때문에 그 마치 뭐 어느 나라에 지금 복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뭐 무상휴가, 무상급식 이 문제가 마치 복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로 이 복지의 기무역한 수요들 중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게 도대체 국가가 싶은 분야가 이 복지 분야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무상복지, 무상급식 예산이 마련되냐 안 되냐 그건 저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복지의 수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담세율 그리고 담세를 할 수 있는 의사 누구에게 또 내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이제는 좀 선거하고 관계없을 때 체계적으로 돼야지. 선거 임박해지면 내년 말만 가보세요. 또 이거는 총선 앞두고 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고 좀 멀리 있을 때 이 문제가 논란이 좀 벌어져서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적 배타협으로서 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복지의 수준과 담세율, 그 다음에 사회 부담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복지정책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제 논쟁이 구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신혼부부 주택정책 이것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에게 이제 집한채를 물론 이제 새정치연합이 이제 그 정책 내놓으면서 그 타이틀을 이제 슬로건을 그걸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그것만 얘기 들었을 때 내용이야 뭐든지 내용은 뭐 차치하고 이거 슬로건만 이제 들었을 때는 신혼부부한테는 진짜 집 한 채 주나보다 공짜로 주나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착각을 할 수 있어 그런 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포장을 할 때 좀 이렇게 과장되게 좀 포장을 했다고 할까 이런 지적을 받은 이제 소신은 이제 충분히 이제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또 이제 설명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임대주택 공급 늘려가지고 신혼부부한테 더 이렇게 많이 우선적으로 이제 주겠다 그 얘기했는데 그 설명이 된 이후에도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공짜로 집 주는 거다,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기왕에 나온 이 무상복지 이 연장선상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삼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미 다 설명하고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도 계속 이제 그 얘기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게 결국은 이거를 철저하게 좀 너무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로 이 정책, 복지 정책들을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들고요. 저는 그 신혼부부 사실은 이제 절실한 문제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전세 구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이제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셋집 하나 이제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물론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은 좀 가능한 범위라도 여야가 이거를 좀 머리를 맞대고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자꾸 어느 쪽이 먼저 얘기했느냐, 어느 쪽이 주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진영으로 이렇게 갈려서 이 복지 정책들을 다루는 거, 이거는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지속 가능한 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피할 수 없이 당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가 가는 추세하고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 국회 역할은 더 필요하고 또 여야 정당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진영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발전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저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말 국회에서는 역시 이제 지금 그 MB 정권 문제, 예산 낭비 문제, 또 뭐 비리 논란 해가지고 그 4대강 문제, 또 이제 자원 외교, 또 그 방위산업 비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문제가 예간에 논란이 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하게 이렇게 높은 수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이게 그 연말 정국의 이후 어떤 그걸
작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봐서 좋겠습니다. 사자방 그러니까 하도 방송에서 나오니까 좀 중국어가 잘못 같다. 무슨 법. 근데 독일 마지막에 하나 공은 딱 얹어놔야 될 건데 마지막에 금방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 모든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이 그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산하로 격화됐다가 정권 말기에 이명박 말기에 대통령 직속 이후로는 복귀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뭐 모든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현재 그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이 성장률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으로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는지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그 공약에서는 크게 강조했지만 맞춤형 복지학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정부에서 별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시 돌아오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문제라면은 서로 논리 싸움 하거나 말싸움 하다가 붙여버릴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가 좀 뭔가 규명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4대강 문제의 경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슨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뭐 관점만 바꾸면 되는 거겠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고 후속 예산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우선적으로 감사원에서 2번이나 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실에서 끌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준다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좀 갈 게 필요한데 저는 4대강 관련은 행정부 쪽에서 총리실 쪽에서 먼저 지난번 2번에 걸쳤던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정리 좀 필요하고 저는 당장은 저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외교 관련 부분은 어제 마침 보니까 정도원 의원이 참 지적을 잘했던데 자원외교란 말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은 말이었다. 구걸하러 가는 모습을 줘가지고 저쪽에서 뻥튀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었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팔려고 했던 자원외교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자원을 뭐 하러 가는데 우리나라 얻으러 간다고 공개하면서 왔는데 저쪽에서 뻥튀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상식이 어긋난 그런 거에다 지적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 다시 무슨 뭐 별거 아니다라면서 이제 옛날에 했던 지역의 원전 무슨 수주했다는 지역들 다시 왔다 갔다 할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터지면서 여권 내부의 세력 관계가 조금 다차원적으로 바뀐 것 같다. 지난번에 이제 김무성 체제 들어오면은 단순하게 뭐 구주류하고 신주류 아니면은 당청 관계 1차원적인 관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조금 김무성 체제 중심으로 가보려고 했다. 개헌 논란 때문에 대치기를 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4대강 관련이 이명박 정부 얘기가 끌어들면서 내부에 이른바 신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에 MB 세력 때 있던 세력들의 문제가 섞여가지고 여권 내 지금 역학관계가 조금 다차원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차원적으로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제 과거의 친박 친이가 뭐 영어로 사라졌지만 구주류 신주류 아니면 당청 관계에서 친박이 다시 집결해서 대치 결련에 많으냐 아니면 김무성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느냐 있는데 새로이 주도하는 세력 내부에 이른바 친이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주도하려는 세력도 일사불란하게 하나로만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과거 비리 때문에 상당히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어서 내부가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서 뭐 좀 복잡해지고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와대 쪽의 경우는 최경환 의원도 그냥 본인이 당시에 시경제부 장관이 했을지라도 이건 그냥 말끔하게
뭐 이렇게 각오하고 해버리면 좋을 것인데 뭐 자꾸 그걸 옹호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지금 스탠스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두 단계로 좀 엮여서 교차돼가지고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건 내부가 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연말에 예산이나 법안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결국은 그 여건 내부의 개헌 세력들, 저는 개헌 지금 주도 세력은 여건 내부의 진위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무성 대표를 위시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세력들이 다시 개헌을 띄울 거 아닙니까?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 개헌 특위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개헌 논란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떠밀려가게 되면 본인은 거의 레임덕이와 보내면서 전국의 지도력을 상실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개헌 논의를 갖다가 일단 분쇄시키는 부분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러면 결국은 그 카드라는 것은 지난 정권의 각종 이 부패 의혹에 대한 사전 카드밖에 없을 거라고 비춰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전선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청와대에 있는 친박과 또 밖에 있는 실세와의 관계에서 뭐 최근에 정윤회 이 재판 관련해서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있고 또 친박 진영 중에서 최경환 장관의 입지도 양쪽에 걸쳐서 어중간하고 또 마찬가지로 친위 중에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거 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의 입장이 자신이 몸담은 데 따라서 매우 미묘해지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정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사자방 국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쁠 게 없다. 과거에 YS가 전두환 모태우 두 사람을 정리할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일정한 정도로 자신이 이 전국 주도력을 중반 이후에 장악해 가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 개헌이라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개헌 논란의 뒤에 진위 세력의 핵심으로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권 내부에서 진위 쪽에서는 박근혜 엑스파일을 터뜨리겠다 하는 거로 찌라시 신문에 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이 엑스파일과 또 부패 의혹과 이런 부분이 몽땅 다 한꺼번에 터져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태까지 한국의 이런 어떤 이전 정권을 정리해 갈 때 보면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이 뭐 기가 센 사람들조차도 저항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흐름에 떠밀려서 감수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뭐 MB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봐라 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불안감의 발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는 내년, 특히 총선 전 내년에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장악과 개헌 분쇄 그리고 자기 주도의 뭐 예를 들어 부패나 부패 척결이나 개혁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건 야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여당 내부의 문제가 교통정리가 더 심각하다라고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야당의 힘을 빌어서 그 뭐 과거에 보면 차도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힘을 빌어서 구여권을 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자방 국조는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방산합수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방산합수단이나 좀 있으면 또 자원외교 합수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유예되어 오던 지난 정권의 문제가 3년차에서 정리되어 가는 양상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MB 쪽하고의 갈등은 아주 좀 긍정적 피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직전 정부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거론을 안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예상과는 달리 MB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일체 뭐 이제 정권 차원에서 어떤 뭐 얘기가 이제 없고 다 이제 덮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동안의 판단은 그것이 범여권의 그 지지층을 분열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결속을 유지하는데 이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마 박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율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 그런 기조 위에서 이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좀 이제 했을 법해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를 직전 정부를 이제 건드렸을 때 그것이 그 여권 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비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상처를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범여권의 이제 결속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좀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모습 자체를 이제 피해왔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방위산업 비리 문제야 이제 뭐 이제 대통령 자신이 이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좀 요거는 뭐 좀 뒷 문제라 치더라도 4대강 사업 문제나 그 자원외교 실패 문제 이거는 당장 뭐 엄청난 국가 예산이 이제 낭비가 됐고 여러 가지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후유증 앞으로도 돈이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두고두고 지금 피하면은 이건 뭐 임기 내내 또 임기가 서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재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원외교 관련해서 뭐 최경환 부총리 관련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4대강 사업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칼을 댄다고 해가지고 여권 지지층이 뭐 MB 쪽으로 가고 박근혜 쪽으로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식으로 나눠질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4대강하고 자원외교 문제는 뭐 받아들이고서 뭐 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런 그 낭비와 실정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상을 안 밝히고 또 책임을 안 묻고 간다는 거, 이건 사실 국가 운영 면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해야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화적 입장,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싸우는 그냥 지켜보는 상황, 이들끼리 문제가 터지면 해봐라라는 것이었을 건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무기가 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여권의 세력 결정과 무기가 됐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대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고요. 좀 옆으로 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 박사가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지적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의 역대 정권에 비해서 이전 정권에 대한 문제 지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좀 특이하다. 또 이제 포괄적으로 세력을 범여권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여당이든 야당 간의 내부의 개파라는 표현도 있고 뭐 세력 분파라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서 조금 여당에서의 친이 친박 등으로 구분됐던 개파 분파하고 야당의 친노 등으로 구분되는 이런 분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여당의 새누리당 내부의 친이 친등의 구분은 상층 내부에서의 상당히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은 지지 기반 자체가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거나 속성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층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럼 뭐 해소되어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경우는 상층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 세력들도 똑같은 거의 같이 갖고 있다. 상대 개파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다. 그걸 지지해주는 세력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야당은 향후에 이제 뭔가 기존의 개파주의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적당한 얼버무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를 내놓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서는 야당의 개파 문제는 좀 여당과 다르게 근본적인 지지계층에도 그 선이 똑같이 갈등과 분열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포용하는 능력, 아니 그걸 평정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을 한번 보자면은 그 2011년 8월 달인가요? 그 당시 MB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독대 그것이 뭐 밀실 단합 누구는 이 선거한 정부를 위해서 또 이명박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합의했다. 이러면서 이제 밀월 기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되면서 2012년도에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아마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건데, 과연 그 대통령 이 MB한테 박근혜
출당 요구를 할 것이냐. 그때 뭐냐면 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죠. 근데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이렇게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한테 그걸 갖다가 차별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굉장히 않는 쪽으로.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현직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의 후보가 부딪혔을 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무서운 면, 한편으로 또 이렇게 이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말 뛰어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 내부 정리랄까요? 그 권력을 해나가는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역사를 갖다가 정말 깨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어떤 이 공력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고비가 있었던 가거사 문제도 다 인정해버리고 이러니까 뭐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법제를 내세우니까 할 말이 없게 돼버리던 건데 하여간 그 당시에 MB와의 문제에서 이렇게 뭐 MB를 치자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현직 대통령 차별화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적 인기는 더 나아갈 수 있었으나 그것을 냉철히 보고 자기가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MB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제3의 후보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 경험에 따라 보면은 제3의 후보도 낼 수 있는 거고, 여권 내에서 흠집을 내가지고 이게 당선이 못돼. 당선이 불과 3%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어떤 실체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철저히 감안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했지 않나. 그것이 이 정권 들어와서 초기에 MB는 뭐 역대 어느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보다도 뭐 회피하게 지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예를 들면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저는 역시 또 박근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여권 내부의 어떤 이 힘을 갖다가 이렇게 결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어쨌든 먼저 불붙인 개헌 문제를 분쇄하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사자방 문제를 갖다가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미 그 이전에 너희들 여야 놀아봐라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플랜이 짜 있었을 거다. 예를 들면은 이 역사 공부도 좋아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권력 투쟁사가 어찌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예를 들면은 그 플랜은 짜 있었을 거다. 어느 텀에 언제 어느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을 시작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국회에서 발언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쪽 MB 쪽에서는 비리라는데 부정부패라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4대강도 이미 담화 비리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갖다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는 이미 플랜이 다 짜여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철저히 진행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권력을 갖다가 결집하게 되고 지금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자기가 전당대회 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당대표직을 내놔야 돼. 예를 들면은 자기가 수평적 관계 대통령 할 말 다 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고 그만큼 황우려 대표의 시절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을 공격했다면 자기가 지금 당대표직을 내놔야 된다. 근데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러한 플랜이 친밀하고 정말 무섭게 진행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탐보가 따른